네, 안녕하세요.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선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이것만 어겨도 바로 지적받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공익법인 주요 의무 준수와 위법 사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익법인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할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봤는데요. 공익법인 운영의 의무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투명한 관리, 그다음에 책임성 있는 관리,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여러 기관들과 신뢰도 구축하시고 그다음에 지배관계, 거버넌스,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시고 공익법인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를 관리 감독하는 특히 국세청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공익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위법 사항에 대해서 증여세나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 출현 시 유의사항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고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임야와 섬을 재단에 출연할 수가 있나요? 특별히 쓸모도 없는데 이제 상속세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야와 섬 자체가 가액은 낮더라도 면적이 또 워낙 넓다 보니까 상속세 과세 표준을 높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은 일단 3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사용이란 개념은 우리 이제 지출만을 생각하시는데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하는 경우도 보통 이제 사용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우리 공익법인 실무에서 3년 내 미사용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동산은 임야, 전답, 섬과 같이 이제 사용이 좀 어려운 그런 토지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출연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출연 단계부터 그럼 이걸 출연받아서 어떻게 사용할지 충분한 계획이 없이 출연받은 이후에 방치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3년 있다 국세청에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소명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적절히 소명하지 못하고 사용 내역이 확인이 안 되면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국세청에 있었던 이제 사례인데요.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에 기재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현금을 출연받아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세청에서 조사해 보니까 아직 사용이 되지 않은 이제 나대지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소명 요청을 합니다. 사용 내역에 대해서. 그래서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이것도 부동산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자, 어떤 여사님이 본인이 살고 계신 5층짜리 건물을 출연하시겠다고 합니다. 출연하시는데 본인 현재 5층에 거주하고 계시고 자, 출연을 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5층에는 좀 거주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경우는 가능할지.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전제는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순간 이 재산은 더 이상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공익법인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무상으로 이 재산을 사용하시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여사님은 공익법인에 적정한 임대료를 내셔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잖아요. 내가 기부한 건물인데 내가 좀 살면 안 될까? 하지만 공익법인의 재산은 더 이상 내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살고 계신 5층은 이제 돌아가신 후에 출연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 안내에 이제 기재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시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출연자분이 도서관을 지어주셨어요. 도서관 지어주시고 1, 2층은 이제 우리가 상가를 몇 년간 무상으로 좀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큰 건물을 지어주셨다 보니까 이 제안을 거절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익법인의 재산은 공익법인 재산, 개인의 재산은 개인의 재산입니다. 이 공익법인의 재산을 아무리 출연자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가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공익법인의 재산을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공익법인의 지정 신청. 이제 기부금 단체 신청이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 아시죠? 기부금 단체를 꼭 지정받아야 하나요? 지정받아야 한다면 어떤 서류와 내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지 않으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공익법인이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부금 단체가 되지 않으면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는 최초 지정과 재지정에 내는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것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익법인을 지정 신청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공익법인은 기부금 단체라고도 하고요. 기부금이라는 것은 우리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핵심 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을 받게 되면은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공익법인이어야만 기부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공익법인, 기부금 단체이어야만 기부금 영수증을 또 발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 절차는 1년에 이제 4번 서류를 낼 기회가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과 같이 법에서 열거한 특정 법인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기부금 단체가 됩니다. 그 전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는 반드시 구축돼 있어야 합니다. 보통 기부금 단체를 지정을 하시면은 최초 지정 받으실 때는 기부금 단체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고 이제 재지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재지정 기간은 6년입니다. 자, 기부금 단체가 되어야만 이제 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받은 기부자는 우리 세법에서 정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되면은 많은 세법상 의무사항이 있고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기부금 단체라는 게 하나의 특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되고 이 자세한 사후관리 의무 사항은 다음 편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기부금 단체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신규와 재지정일 때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서류를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공익법인 추천 신청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제 추천을 신청하는 그런 서류고요. 이건 둘 다 내야 되는 서류고, 우리가 법인 설립허가 때 받은 법인 설립허가증, 그다음에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공통적으로 내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자, 그리고 신규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니까 결산서가 없죠.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추천 신청하는 그 달 전달까지 우리가 공익법인을 하면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월별 수입 지출 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3년 이상 결산서가 있는 재지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근 3년간 결산서를 내주시면 됩니다. 감사보고서가 있으면 감사보고서를 내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와 운영성과표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둘 다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신규는 보통 3년, 재지정은 5년치 사업계획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어떤 날인해주는 서류인데요. 신규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법에서 정한 63조 6서식 이제 국세청에 공개돼 있고요. 이 서식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지정일 때 내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이 공익활동보고서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고요. 우리가 지난 지정받은 기간 동안 어떤 사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담으시면 되고요. 보통 연차보고서, 어떤 브로셔, 신문 기사, 행사를 했던 그런 정리된 사진들, 그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했던 사업을 정리해서 제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은 선거운동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익법인을 통해서 불법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 텐데요. 아마 설립 단계에서 기본재산, 보통재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담당 주무관이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전입하라고 합니다. 또는 기본재산을 더 많이 확보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과연 기본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자, 우선 기본재산, 보통재산은 주무관청이 재산을 나누는 약간 행정상 개념입니다. 설립 단계에서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서를 제출하면서 보통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액수를 정하게 되죠. 기본재산을 얼마로 할지, 보통재산을 얼마로 할지는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무관청마다 내부 규정을 두어서 가급적이면은 기본재산 비율이 높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재산은 민법상 재산의 개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오는 그런 재산과는 좀 별개의 개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공익법인 실무지침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자, 기본재산. 법인 재정의 기본이 되는 말 그대로 기본재산이고, 외부에서 기본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관과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주무관청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운영재산은 보통재산이라고도 하고 운영재산이라고도 하거든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다 보통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와 같은 이 과실소득, 그리고 회원들이 내는 회비 수입, 매번 이 기본재산 외에 보통재산과 운영재산을 사용할 때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유형은 기본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과 같이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큰 재산들이고요. 정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금,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수익과 같은 그런 수익금이 보통 재산, 운영재산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점.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무관청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 항상 보고를 하고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이 기본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 기본재산 처분이라고 하면은 보통 매각하거나 사용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기본재산의 변경에는 상당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무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자,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우리 사무실 보증금을 내겠다. 이 경우에도 기본재산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채권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 이것도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어떤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재산이 부족해서 사업비로 쓸 돈이 없다. 그러면은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무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례고요. 뭔가 모호하다 하면은 항상 주무관청과 소통하셔서 이게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재산, 보통재산 관리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 3가지. 기본재산, 보통재산은 항상 구분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도. 특히 예금과 같은 경우에는 통장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혼용되면 안 되고요. 혼용될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주의와 경고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변동이 있을 때 항상 주무관청 허가 여부 확인, 그리고 모호하다고 할 경우에도 항상 연락하셔서 이게 기본재산 처분허가 대상인지 문의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변동이 있으면 이 2가지 서류에 대해서도 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케이스. 저희는 기업재단입니다. 회장님이 이사장님이고 설립자이신데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하십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자, 우리 공익법인의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이 사례와 같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직원 자녀들만 한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 것이고 그것은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인데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 세무안내 택자에 실려있는 사례인데 실제로 어떤 재단법인에서 특수관계인 계열사 임직원 자녀들만 한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했죠. 자, 여기서 의문사항이 생기죠. 그러면 임직원 자녀는 무조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나? 그게 아니고 선발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한 선발 절차를 통해서 선발이 되었다면은 계열사 자녀라 하더라도 장학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오직 계열사 자녀들만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공익법인 실무 설립 이후에 준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았고요. 잘 숙지하고 계시고 잘 몰라서 이제 이런 과세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